네, 안녕하세요. 서울미디어대학원 미디어 비즈니스학과 정회경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톡 자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인공지능과 영상 제작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더불어 중요한 기술로서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개념은 뭐 이미 1950년대에 다 성립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나 어떤 다른 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컴퓨팅 파워가 막강해지고 또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환경에서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분기점으로 생각하는 시점은 한 2012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고양이 이미지 인식 이렇게 성공하고 또 여러 딥러닝 또는 겐 이런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특히 우리한테 일반인에게 가장 인공지능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었죠. 2016년에 이세돌 바둑 기사와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훅 들어왔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인공지능과 미디어란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도 설명하면서 와, 이렇게 놀라운 사례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서 보면은 그 너무나 오래된 자료고 하나도 신기하지 않고 더 새로운 것들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년 전보다 비용이 1000배가 싸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1000배만큼 비용을 줄이지 않더라도 100배 줄여서 10배 품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만나왔어요. 영화 속에서 만난 인공지능은 좀 로봇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다음 굉장히 먼 나라 얘기 같은 그런 상상 속의 SF 영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은 보면 한 1920년대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죠. 인간과 로봇의 관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의 변화도 있었는데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과 대결하는 그런 로봇 영화들, 그런 로봇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는 이 아이언맨과 같이 우리 그 자비스라는 디지털 집사라고 했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고 또 이 아이언맨 수트를 운영하는 굉장히 지능형의 OS도 있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친근하게 인간의 친구가 돼서 도움을 주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허란 영화 기억하시죠? 허란 영화는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요.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AI였습니다. 사만다라는 영화 속의 운영 체제가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고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휴먼즈라는 드라마는 저런 모습의 여성이 그 가정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인간 그 집에서 미묘한 사건을 벌이키고 미묘한 인간과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남자 주인공하고도 미묘하고 아버지하고도 그리고 굉장히 큰 힘으로 아이를 도와주니까 엄마가 무능해 보이고 등등. 근데 일단 모습은 일단 좀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작품들에서는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죠. 그래서 2018년에 조라는 영화에서는 저 남자가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영화 속에서는 강인공지능이 많이 만들어지죠. 즉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과 같은 뭐 인지와 학습과 추론과 행동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체계인데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더 뛰어넘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이고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그런 강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에게 많이 위협적인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만 사실 현실에서 그런 강인공지능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인간이 그런 강인공지능을 설계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 영상 제작 환경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도 이미 인공지능이 만든 많은 콘텐츠가 선보여지고 있어요.
음악을 작곡한다, 또 미술 작품을 만든다, 또 글쓰기를 한다, 시를 만든다, 이런 만화를 그린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창의적인 창작 활동이라고 우리가 자부해 왔는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 그런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었죠. 그래서 AI가 만든 음악 콘텐츠를 보면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 된 해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고향인 그 독일의 본에서는 작년에 베토벤이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남긴 10번 교향곡을 AI와 같이 AI 힘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했고 그것을 이제 연주하려고 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하려 했었는데 코로나로 올해로 연기가 됐어요.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을 AI가 완성한 거죠. 음악 AI 작곡은 일찍부터 있었어요. 이 쿨리타는 예일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AI 작곡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고요. 소니의 컴퓨터과학 연구소에서는 플로머신이라는 AI 작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팝송을 몇 개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글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마젠타 프로젝트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창작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AI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영국의 딥마인드와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그 영국의 주크덱이라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쇼케이스에 갔었는데 바로바로 이용자가 원하는 어떤 무드에, 이용자가 원하는 그런 테마의 음악을 만들어줬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쇼케이스였는데요. 특히 그 틱톡의 모기업인 마이트댄스에 인수돼서 지금 그 틱톡에 그 만들어진 쇼폼 컨텐츠 배경 음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스타트업이죠. 만들어낸 그 아이즘이라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은 동요 앨범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다른 미국의 전래 동요들을 학습시키고 또 모차르트의 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음악까지 다 이렇게 학습해서 인공지능 동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디니뮤직에서 21만 회 재생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이 구글의 딥 드림 프로젝트가 유명하죠. 구글에서 이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그 시각 이미지에 적용해서 화가의 화풍을 재현해내는 기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도 유명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네덜란드 렘브란트 박물관하고 같이 이 렘브란트 그림의 재현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남긴 한 370개 정도의 작품을 가지고 딥러닝과 뭐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학습시키고 패턴 추출해서 렘브란트풍의 그림을 재현해낸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과 별로 진위가 다를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AI 화가의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되는 일도 있었고 이후 AI 화가와의 협업이나 전시회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글쓰기는 잘할까? 사람과 같은 대화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숙했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뭐 처음으로 AI가 쓴 소설이 나왔는데 그럴듯하다 이랬는데 사실 이 GPT, 이 3라는 언어 생성, 문장 생성의 AI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물을 내면서 그 부분이 글쓰기, 인공지능이 하는 글쓰기 창작이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내고 있어요. GPT는 비영리 인공지능 기구인데 오픈 AI라는 데서 GPT 1, 2, 3 이렇게 개발을 해서 냈는데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서 칼럼도 썼는데 사람들이 다 속았고요. 이 글쓰기, 대화 이런 거에 굉장히 큰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요. 정말 고차원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정말 사람같이 대화하고 글 쓰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도 써요. 그래서 중국의 그 MS에서 어떤 가을 풍경 같은 거를 인공지능한테 보여주고 시를 좀 써봐라 했더니 너무 근사한 한시를 써서 시집으로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저는 소위 로봇 저널리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저널리즘은 그 소프트웨어가 기사들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의미를 해석해서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일단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그 분류하고 해석해서 기사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권, 시황이나 스포츠 이런 기사나 또 선거 같은 이벤트에서 로봇 저널리즘은 아주 일상적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T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그냥 속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자를 대체하는 로봇 기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인간이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대체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지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 뉴스에서는 아마존의 음성 인식인 알렉사와 결합해서 알렉사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데이터 의미를 더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LA 타임즈는 LA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서 자동으로 이 지진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로봇 기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까? 혹은 만족할까? 아니면 인간 기자보다 낫다고 생각할까?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리서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구분도 못하고 로봇 기자에 대한 평가가 높아요. 기사에 있어서 뭐 중립성, 신뢰성, 정확성 굉장히 중요한 것들 AI 기사가 더 낫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인간이 쓴 기사가 앞선 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인간의 본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인간에 대한 이해, 재미, 휴먼 기사 이런 부분에서만 인간 기자의 기사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거죠. 굉장히 우울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만화도 이제 만들어냈어요. 올해 일본에서는 그 일본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데스카 오사무 이분의 신작 만화해서 파이돈이라는 만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분은 그 아톰, 그다음 밀림의 왕자 레오 이런 걸 만든 분이고 이미 89년에 사망한 분인데 이분의 그 만화를 학습시켰죠. 그분의 그림의 스타일, 또 세계관, 그 바탕으로 시나리오 구성해서 파이돈이라는 만화를 내보냈고 이것을 계속 연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서 컨텐츠 창작 분야에서 AI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영상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이 어떤 것이 적용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영상의 생성, 영상 편집, 영상 서비스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콘텐츠 제작 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콘텐츠의 기획, 촬영, 제작, 편집, 송출 이런 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이제는 영상의 생성이란 말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첫 단계는 성공할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볼 만한 콘텐츠 스토리는 무엇일까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건데요. 사실 그 흥행의 예측이 쉽지 않아요. 이 시청자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나 기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컨텐츠는 굉장히 뭔가 평가하기 어려운 우리가 가치 제어라는 표현을 써요. 또 그 감동 제어라는 표현도 쓰는데 시청자들도 나의 그 선호나 취향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많은 경우 이 제작자들 혹은 PD들의 감, 직관 이게 성공할 거야. 이게 대박 날 거야.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영화도 그렇죠. 불확실하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 시청자, 사용자에 대한 관심과 리서치가 좀 부족했다는 말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내 작품에 대한 나의 직관과 통찰력을 굉장히 믿더라고요. 그런 흥행을 예측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AI 기반의 시나리오 작성도 이제 많아지는데 종영한 그 미드 시리즈 프렌즈의 시나리오를 작가가 후속편 시나리오를 생성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다. 이런 호평을 받았어요. 말씀드린 영상 그 흥행을 예측하는 이런 프로그램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그 스타트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네리텍이라는 데서는 기존의 영화의 흥행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 러닝으로 그 흥행작의 패턴을 학습시키고,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미래 성과를 추론해서 시나리오의 흥행 전망을 알려주고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제작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네리틱에서는 워너브라더스와 계약을 맺고 영상을 만들 때 이 흥행 예측 인공지능을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또 많은 어떤 제작자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린라이트 이센셜이라는 데서는 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만든 시놉시스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이제 홍보를 했죠. 수천 평의 공포 영화 시놉시스를 학습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줄거리, 캐스팅, 조합까지 생성해서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다 유명한 것은 요거죠. 영화 감독인 오스카 샤프 감독이 인공지능 연구자하고 AI 시나리오 작가 벤자민을 만들어내고, 벤자민이 만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스피링이라는 한 10분 영화를 만들어서 단편 영화제에 제출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이제 그 화제성이 컸죠. 사실 이제 그 영화는 AI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이지만 좀 많이 부족했어요. 어떤 스토리텔링의 그 좀 허술함, 개연성이 부족하고 뭔가 감동을 좀 안 주고 좀 그냥 좀 나열한 것 같고 뭔가 좀 어색함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몇 년 사이에 발전을 하고 있죠. 인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영화 이후도 계속 작업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도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GPT-3를 가지고 영화학과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영화했는데 한 20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인공지능이 쓴 이야기입니다 라는 대사와 함께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하고 중요한 부분을 추출해서 영상으로 변환하는 영상 뉴스 제공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애트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영상을 검색해서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뭐 공모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시나리오가 있으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했고, 인터랙티브라고 표현한 거는 그 플랫폼이 내가 만약에 중간에 새로운 스토리를 가미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인터랙션으로 다시 스토리가 가미되고 영상이 검색이 되고 만들어져요. 이게 가능하려면 영상에 아카이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100여 편의 어떤 영상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고 이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카이브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하는 많은 일을 합니다. 아카이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상 프로그램을 분절하죠. 그래서 뭐 푸티지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런 영상을 분절하면서 그 영상이 담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태깅해요. 자, 그 영상에서 누가 나왔는지, 장소가 어딘지, 뭐 소품이 뭔지, 주제가 뭔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태깅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인공지능이 합니다. 아카이빙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존 영상을 학습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고, 새로 영상을 생성하는 거는 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겐이라는 그 기술이 역할을 하죠. 이미지 입력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연구 수행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겐이라는 기반이라고 해요. 제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겐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말로는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위조지폐를 막 만들어낸 사람과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사람의 경쟁이라고 그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짜를 만드는 사람과 그거를 감별하는 사람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함으로써 정말 더 깜짝하던 위조지폐가 만들어질 수 있듯이 그런 경쟁 속에서 정말 고품질의 아주 훌륭한 영상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새롭게 그렇게 생성되는 영상은 다 이런 겐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픽셀롯이라는 게 저 가운데 사진이 다중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그냥 어떤 경기장에 갖다 놓으면
전체 경기장 파노라마를 다 찍어서 클라우드에 가져가고 클라우드에서는 인공지능이 필요에 따라서 편집해서 영상을 중계합니다. 이 픽셀롯의 무인 스포츠 중계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중계를 하려면 굉장히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큰 운동장을 커버하기 위한 아주 여러 대의 카메라와 중계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해서 아주 많은 돈이 드는데 이 픽셀롯이라는 무인 스포츠 중계 시스템은 비용을 확 낮췄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가능해질까요? 비인기 종목도 스포츠 중계 및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모든 고등학교에 픽셀로 카메라를 줘서 OTT로 스포츠 콘텐츠를 서비스한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경기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안전에도 대처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OTT에서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다 라이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애자일 프로듀서 플랫폼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로 각본을 분석해서 촬영에 필요한 캐릭터나 오디오나 비디오 효과 이런 요소들을 추출해서 촬영 예산을 배분하고 비용을 예측하고 로케이션을 정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죠.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수작업을 대체해 줍니다. 그 영상의 사전 제작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요. IBM 왓슨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배우들의 얼굴과 기존 영상의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배우를 감독에게 추천을 해주고 또 영상의 스토리를 이해해서 촬영 구도를 도와주는 AI 조수도 개발했습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많은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립스, 아마존의 딥 렌즈,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드론 같은 이런 촬영 장비가 이용이 되니까 촬영의 효율성 내지는 더 풍성한 그림, 감독의 의중에 맞는 더 다양한 어떤 촬영과 앵글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편집 과정에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하죠. 2016년에 왓슨에서 영화 모건의 예고편을 만들어낸 것이 화제가 됐었고 윈블던 테니스가 끝나자마자 한 1분 내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하는 게 큰 화제를 모았어요. 선수들의 그런 움직임이나 서브이스 장면, 관중들의 표정, 환호 등등 이런 요소들을 추출해서 중요한 영상을 분석하고 끝나자마자 1, 2분 내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야구 하이라이트 영상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NC소프트는 게임 회사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AI R&D 센터를 가동을 하고 야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 애트리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영상 골라보고 내가 응원하는 구단이나 선수를 찾아보고 홈런 장면 모아보고 선발 투수 장면 모아보고 이런 그런 이벤트가 가능해집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아이리시맨에서는 로버트 드니로나 알파치노 같은 70대 배우가 나왔는데 20, 30대의 모습을 분장이 아니라 AI 그래픽으로 했대요. 엔비디아의 그 기술인데 배우의 과거 작품 사진을 분석해서 영화 속 20, 30대 배역에 맞게 조절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거를 디에이징 디지털 휴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올해 드라마로 기억해요. TVN의 그 나빌라라에서는 영상 합성, 얼굴 합성 기술이죠. 그래서 말레리노가 나오는데 대역 배우의 움직임에다가 연기자 얼굴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CJ의 페이스 에디팅 기술을 접목했다고 했고 마지막에 이 70대 발레리노인 박예나 씨와 20대 제가 좋아하는 송강 씨가 같이 발레를 하는 이제 피날레 장면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